10년 뒤, 20년 뒤 우리나라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분명 세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도 미소지기들이 쓰고 있는 그 종이로 된 상영 시간표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한 우려 섞인 믿음과는 달리 우리 삶을 지탱해온 우리 삶의 방식, 바로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그 감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침입은 물론이고 내부의 정치적 불의와 건의에 맞서 싸워온 그 기억을 우리의 유산처럼 품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4년 12월 그 유산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아주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7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몇 없는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다마이도 있고 깔롱을 좀 부려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갔다 와서 바로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럼 오늘의 기록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영화 해피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이 시작될 거고요. 기록 내용 안에는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빠꾸하시면 되고요. 스포일러가 민감하지 않다, 그리고 영화 해피엔드를 보고 왔다, 나와 함께 수다를 떨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록 함께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곧장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고 싶은 주제는 바로 영화 포스터와 제목입니다. 제가 왜 영화 포스터와 제목에 대해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수다를 떨고 싶은 어떤 주제로 선정했냐 하면은 제가 그것들에게 낚여서 영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존의 이제 소설책 한여름 완주라는 기록에서 저의 취향을 하나 고백했어요. 여름이라는 계절감이 주는 어떤 감정, 그 여름이라는 계절이 담고 있는 그 색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것의 연장선으로 저는 여름을 담아내고 있는 창작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여름이 되면 찾아보는 편이고요. 이제 추워지긴 했지만 이상하게 날씨가 어쨌든 계절감은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는 계절감이기 때문에 여름 냄새가 나는 영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손이 쉽게 갈 수 있는 가벼운 우정 혹은 로맨스가 담겨 있는 여름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피엔드라는 제목, 그리고 해피엔드 영화 포스터가 저의 니즈를 분명하게 저격하고 있는 모습, 외형을 갖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영화 우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여름 냄새가 굉장히 짙게 나는 그런 우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맨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여름 향기 가득 담겨 있는 로맨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런 내용이었다니. 근데 이게 애시당초 영화 제목과 포스터부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이 강하게 방영된 거였다면은 안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예 안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낚여서 봤는데 그 낚임 덕분에 이 영화를 굉장히 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영화 중반 전, 그러니까 초중반까지는 로맨스긴 로맨스인데 동성애를 다룬 로맨스인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도 없이 봤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을 가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장점 때문에 계속 볼 수는 있었지만 말이죠. 재밌게 그거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싶었어요. 혹시 나 같은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유타라는 캐릭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유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저는 진짜 이 맵시가 좋다, 옷 맵시가 좋다, 부럽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이 유타가 흰 셔츠에다가 이렇게 소매 젖고 그냥 이렇게 딱 걷는 장면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더 세게 올랐거든요. 뼈우제 보는 듯한 느낌, 그 옷의 맵시 때문에, 마르고 팔다리 긴 그 맵시, 그것 때문에 부럽다, 인기 많겠는데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씨 인기 많겠는데?' 라는 딱 느낌이 들고 나서부터 '이 영화 관객 여성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한번 쓱 훑어봤어요. 충격. 생각보다 여자가 없었어요. 남자 여자 성비 5대 5 정도였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배우에 대해 수다를 떨고 싶었고, 딱히 다른 배우님들은 크게 인상 깊었던 배우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다 배우다 라는 느낌만 들었고,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외국어 연기에 대해서는 잘한다 못한다를 몰라요.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에 대해서는 수다 떨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유타 역을 맡은 쿠리아라 하야토의 그 온맵시였습니다. 또 그다음 수다를 떨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영화를 정말 옳게 가득 채우고 있는 사운드에 대해 수다를 떨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 장점이 정말 많은 영화예요. 근데 그 장점 중에서 가장 이게 이 영화의 특출나게 좋았던 장점이다 할 수 있는 건, 제가 꼽는 건 바로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우선 이 영화 감독님을 찾아봤어요. 네오소라 검색하니까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류이치 사카모토인가?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맞았어요. 피는 못 속이는구나. 저렇게 소리에 예민한 분의 아들이니까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민감한 소리 그 능력을 바탕으로 저렇게 소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어냈구나 싶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장면 장면마다 소리가 정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면이 보여주지 못하는 정보를 소리로 굉장히 잘 전달해주고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영화 주제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와 관련돼서 이 영화가 직접적으로 데모를 하는 모습을 거의 안 보여주거든요. 항상 그 데모하는 모습, 시위하는 장면에 대한 정보를 소리로만 전달을 해줘요. 거기서 전 느꼈거든요. 아, 이 감독님 소리가 주는 정보력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감독님이나 보다. 또 이 소리와 관련돼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거든요. 두 장면인데 그 두 장면의 결이 똑같아요. 바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정말 딱 중요 정보를 전달하기 직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멈춘 것 같은 멈추지 않은 장면. 그리고 정말 특이했던 거는 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뭔가 소리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장면보다도 그 꽤 긴 시간 동안 숨지기고 멈춰서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와, 그 연출력. 그것과 함께 생각났던 게 존 케이지라는 분의 4분 33초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그게 4분 33초 동안 지휘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토반 바이러스 때 똥덩어리 하던 그분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거기서 4분 33초 동안의 무음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는 무소음의 소음이다. 그때는 그냥 멋있다 라고 느꼈고 그 멋있다에서만 끝났어요. 그 이후에 정말로 이 무음에 주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제대로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장면 인상적이었고, 이 영화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잘 설계되고 꽉 찬 영화예요. 또 그리고 수다를 떨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또 그 두 가지 감정을 캐치했거든요. 저는 코우가 두 가지 이야기에 모두 다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유타와 코우 둘의 관계, 또 코우와 후미의 관계, 이 두 관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시절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절 우정이라 함은 이게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시절에만 생길 수 있고 그 시절에만 뜨거울 수 있고 그 시절이 끝나면은 그 끝나는 시절과 함께 사라지는 우정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관계인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 시절 우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절 우정을 보고 느끼는 관계 여러분들, 그 시절의 향수를 한번 느껴보세요 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또 그 의도처럼 저는 역시나 저의 시절 우정들을 쭉 훑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후미와 코우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적 신념 그리고 저항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코우가 후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정체성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정체성에 대한 이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몰랐고, 근데 그 정체성에서 오는 그 화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게 해주는 게 후미라는 캐릭터였잖아요. 그리고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저 친구, 굉장히 좋은 친구, 깨어있는 친구다. 이게 어느 순간 계몽이라는 단어가 멸칭이 돼가고 있는데, 좋은 단어거든요. 이거는 멸칭으로 쓰이는 계몽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 쓰이는 계몽으로 얘기하자면, 후미를 보면서 뭔가 모르게 코우가 계몽이 돼요.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한 걸음 더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를 겪었죠. 근데 그게 좀 잘못 성장하긴 해요. 중2병 걸린 어떤 애처럼 성장을 하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이게 정말 잘된 계몽이 돼야 되는데 멸칭으로 쓰이는 계몽처럼 되는 어떤 행동들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선민의식 쌓여가지고, 특히 유타한테 너는 그 나이 먹고 계속 놀기만 할 거야 하면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깨우치게 해주고 열리게 해주는 그 후미와 엮이는 관계에서 생기는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이 영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쪽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이게 개인의 이제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보이는 시선이 달라질 거고, 또 생각이 머무르는 장소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 제 판단 하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던져주고, 관객들 코우가 유타와 후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관객 너희들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생각해봐. 이 영화 보면서 우정에 대한 향수도 느껴보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든가 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았어요. 그렇게 다음 수다를 떨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우정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몇 없는 친구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긴 했는데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호기심이 생겼어요. 나와 다르게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과 굉장히 뜨거운 한 시절을 보낸 이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이 영화의 마지막 이후에 어떤 모습을 상상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닿았거든요. 저는 그들이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헤어지잖아요. 마지막 친구들과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그렇기에 저는 그 마지막 뜨뜻미지근한 이별 이후에 저렇게 저들의 우정은 끝이 나겠다? 다시 본다? 안 봐. 보기 힘들어져.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미래를 그려봤거든요. 근데 만약 저와 다르게 친구들도 많았고, 또 그 친구들과 굉장히 뜨거운 한 시절을 보냈던 이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우정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우정과 어울리는 관계를 많이 맺지 않다 보니까 저와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늠이 안 돼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코우의 중2병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싶었어요. 진짜 코우가 계속 중간중간에 유타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음악만 하는 저 친구들, 아무것도 모르고 놀기에만 급급한 저 친구들, 너무 한심해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유타한테 그렇게 대하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진짜 이렇게 꿀밤 때려주고 싶었어요. 아우 씨, 저렇게밖에 못해? 진짜 그때는 정말 멸칭으로 쓰이는 계몽이 된 거죠. 옳게 된 계몽이 아니라. 근데 진짜 싫었어요 그때. 알아, 저렇게 정체성 혼란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 잘 공감 못 해주는 친구 답답한 거 알겠는데, 그 답답한
답답함을 내가 당신보다 굉장히 더 많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넨 깨어있지 못해. 답답한 것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식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니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유타가 한 방 때리죠. 제대로 한 방 때리잖아요. 실제로도 때리고 감정적으로도 때리고. 그때 좀 통쾌했어요. 유타가 마지막에 정말 딱 나서서 나 혼자 그랬다. 총대 메고 친구 지켜주는 그 모습. 정작 앞에서 막 진짜 다 깨어있는 척 한 거는 코우인데 진실로 이제 깨어있는 행동을 한 마지막 한 방을 먹인 건 유타였다. 네, 그 다음 수다를 떨고 싶은 주제는 바로 AI 감시 시스템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소설책 1984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AI 감시 시스템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빅브라더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 소설책 읽은 사람들 혹은 그 소설책에 대해서 주워들은 사람들 모두 다 그 감시 시스템이 등장하는 순간 빅브라더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영화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감정, 그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 제가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뭐지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영화일까? 이 갈고리가 뿅뿅뿅뿅뿅 떴었는데 그 시스템이 등장하는 순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장선으로 여러분들과 수다 떨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일본 시민들의 뜨뜻미지근한 저항력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일본인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인인 제가 봤을 때 어떤 독재로 나아가는 정권에 대해 저항하는 그 일본 시민들의 모습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해요. 아니, 저렇게밖에 저항을 못한다고?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금세 멈췄어요. 아,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아니지,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든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영화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천황의 백성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민족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갈망이 생길 게 없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중함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답답하게 보는 나는 한국인, 우리 한국인 어떤 민족? 저항과 투쟁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국민 주권은 피와 눈물로 획득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위기가 직면했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러한 행동을 답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어서 든 생각,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한국인이 한국 배경으로 저러한 디스토피아 근미래의 영화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뜨뜻미지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뜨겁게 저항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영화적 상상력도 필요 없죠. 이미 최근에 그러한 뜨거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한 번 더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감독이 우리나라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저렇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다소 가벼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스테리였던 게 도대체 저들은 저 차, 교장에 저 스포츠카를 어떻게 세웠을까? 이걸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전혀 풀리지 않는 호기심의 영역이고, 그냥 제 딴에 상상해본 방법. 그 영화에서 차 옆에 지게차가 하나 주차돼 있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근미래의 지게차는 이렇게 상하 운동만 하는 기능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360도 회전하는 회전축 기능도 담긴 지게차가 나올 것이고, 그 360도 회전축을 이용해서 세로로 차를 주차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것 외에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저의 부족한 상상력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도대체 왜 감독은 저걸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서 이상한 열린 결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 이게 제 관찰력이 맞다면은 2041년인가 42년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지금부터 대략 20년 뒤의 미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게 표현이 돼서 처음에 2040년인데 저렇게 지금이랑 별다를 게 없을 리가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러다가 영화관 밖을 나왔는데 영화가 끝나고 미소지기 분들이 영화 상영표 체크리스트를 들고 영화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식 그리고 그 방식이 제가 대략 13년 전에 미소지기를 할 때랑 똑같았어요. 그 양식이랑 방법이 여전히 똑같은 걸 보고 아, 2040년 크게 다를 거 없겠구나 납득이 됐습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영화 해피엔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영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관을 채웠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화 중간에 나갔어요. 엄청 많이 나간 건 아닌데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영화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본 영화예요. 근데 반대급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남아있던 영화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블 영화처럼 쿠키 영상이 영화의 한 핵심 축이 아닌 영화에서 말이죠. 진짜 별다를 것 없는 엔딩 크레딧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객이 머물러 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분들이 머물러 있던 영화였습니다. 그 대비되는 두 모습을 보면서 확 느꼈어요. 아, 이 영화 호불호 진짜 많이 갈리고 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호이겠다 싶었고, 저 역시 이 영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극장에서 보면 더 재밌게 누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집중해서 봐야 더 재밌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화관이라는 공간은 억지로 사람을 집중시키는 매직을 발휘하잖아요. 모든 불이 팍 꺼지면서 눈앞에 딱 그 스크린에만 집중시키는 그 매직으로 말이죠. 그럼 저의 마지막 평점과 함께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영화에 대한 평점 8.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9점 주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뭔지 모를 아쉬움. 그럼 여기까지 저의 기록 정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기록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장면과 문장들에 대해 수다를 떨고 싶다, 저의 수다를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버튼을 눌러서 응원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